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1강부터 6강의 내용을 한번 중간고사 출제된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보고요. 1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딥러닝 살펴보기 전에 이제 강의 개요 한번 살펴봤었고요. 강의 개요는 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이렇게 30%씩 했었죠. 그리고 참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댓글,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강의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참여도 점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념 처음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 그래서 사람과 컴퓨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능, 사람의 지능은 무엇이고 사람은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컴퓨터는 어떻게 사고하고 지능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정의들, 존 메카시가 정의한 거, 그리고 위키백과에서 정의한 거, 이런 것들 한번 상식적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하시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종류라고 해서 이제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부터 딥러닝을 받아들인 인공지능까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컴퓨터 역사는 저희가 이제 파스칼의 계산기부터 이제 튜링 기계, 그리고 PC 시대, 빅데이터 시대, GPU 시대,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왜 이제 딥러닝이 현재 주목을 받는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1차 붐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주목을 모았던 거, 등장 과제는 무엇인지, 2차 붐 때, 그리고 3차 붐 때 각각의 일어난 일, 주목 모았던 거, 등장 과제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풀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 그 튜링 테스트와 그리고 존 설의 이제 중국어 방, 이 차이점 한번 기억을 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딥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죠. 신경망 연구의 역사, 세 번의 암흑기와 황금기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 뭐 이렇게 쭉 있지만 이거는 한번 쭉 그냥 읽어 보시고요. 딥러닝을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어떻게 리브랜딩 했는지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각각 알고리즘의 특징들, 그래서 심층 신경망은 제한 볼츠만 기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층 신경망의 특징들 세부 조정으로 맞춘 후에도 최저값의 가중치와 비슷비슷하므로 학습 속도, 성능 향상, 그리고 심층 신경망 학습 완성된다. 뭐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 신경망은 무엇이고 합성곱 신경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쟁적 신경망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딥러닝과 그리고 레인포스 러닝, 강화학습의 특장점은 무엇이고 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특징들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요 이제 각각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종류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활용 사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강은 요 정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네, 2강에서는 이제 딥러닝 개요, 지난번에 배웠던 요 역사하고 요 알고리즘,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리뷰해서 한 번 더 정리 어, 깔끔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강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딥러닝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플랫폼의 개념과 그리고 구성 요소, 그리고 해외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플랫폼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주로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개념에서 비즈니스 관점, 융합 관점, 뭐 기술적 관점에서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요 그림, 요 표에 나온 내용들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의 구성 요소, 물리적 자원 관리, 그리고 활용 프로세스, 논리적 자원 관리가 있었다. 그래서 활용 프로세스의 레버리지 효과는 무엇이고, 그리고 논리적 자원 관리의
뭐 유기적 통합의 개념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딥러닝 플랫폼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정의에 나온 내용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해외 인공지능 플랫폼으로는 뭐 아마존, 구글, 그리고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었고, 국내 인공지능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딥러닝 소프트웨어로 이제 텐서플로우부터 그 토치까지 저희가 쭉 한번 훑어봤었고요. 한번 요런 것들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사실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명칭 정도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하고 이제 구글 콜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텐서의 개념들, 그래서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다중 선형 대수의 대상이고, 프리드리히 가우스라는 분이 만들었다라는, 고안해냈다라는 거고요. 텐서는 기저를 선택해서 다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 있고, 기저를 바꾸는 변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모바일 웹, 클라우드 등에서 사용자가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발전 단계를 거쳤다라는 정도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하실 거는 이제 API, 그 텐서플로우 2.0에서 주요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네 가지 있었죠. API 정리, 그리고 이거 익스큐션에서 즉시 실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No More Globals, 그래서 전형 메커니즘을 제거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션 데스는 함수 위주로 정리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텐서플로우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패키지 사용하는 방법들 어떻게 설치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실습해 보셔야 됩니다. 실습해 보시면서 그 코드들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글 콜앱은 뭐죠? GPU까지 활용할 수 있다,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습, 저희가 이제 텐서플로어에 나온 그 텐서플로어를 활용을 해서 실습을 했었죠. 그래서 랜덤 넘버에서 그래프까지 그려봤는데, 여기서 활용된 코드들이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세 번째 쉐어링을 한번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강의를 살펴보면, 네, 이번에는 이제 텐서플로우하고 행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2주차 강의에서 리뷰했던 살펴봤던 거 리뷰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위주로 한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하고 자료형 이제 살펴봤었고요. 텐서플로우의 구조, 그래서 그래프, 피드 딕트, 그리고 피드 딕트를 통해서 베리어블들이 도출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조화 자료에서 랭크로 표현도 하고, 또 저희가 쉐입이나 디멘전 넘버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표현법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타입은 이렇게 있었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언어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는 거고, 단지 TF 플로트라고 표현이 된다. 앞에 TF가 붙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생성 요 의미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쉐입으로 나오는지 한번 꼭 돌려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션 생성 방식 이제 있죠. 그래서 세션 생성은 TF 세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랭크와 쉐이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쉐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들이 어떠한 형태의 쉐입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돌려보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쉐입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constant and array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괄호로 대괄호로 이렇게 세 개가 묶여 있잖아요. 맨 안쪽부터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의미가 뭐냐면 여기가 하나 있죠.
이 첫 번째 맨 안쪽 가로에 그 데이터가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에 데이터가 2, 4 두 개 있는 거죠. 두 번째 가로에. 그리고 마지막 세 개를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로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기 때문에 쉐입이 3, 2, 1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2, 3은 왜 그런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형태. 그래서 파이썬 모범을 정해서 프린터에서 값이 왜 출력되지 않았는지 요거 왜죠? 그래서 그래프를 형태로 우리는 텐서플로우를 해야지, 그리고 그래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세션 형태로 그래프를 오퍼레이터를 실행해야지 된다. 이게 텐서플로우 첫 번째 이제 익스큐션이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텐서플로우 2에서는 이제 이게 없어졌다라고 이제 처음에 특징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노드나 꼭지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엣지하고 노드의 그 정의들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은 상수와 같이 아무 입력값이 필요 없는 작업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만드는 것이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것들은 이제 그래프로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래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 세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세션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서 with 구문을 파이썬에서 많이 활용하는 with 구문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플레이스 홀더라는 거. 학습 데이터 X값을 넣기 위해서 이제 플레이스 홀더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pdict 방식으로 입력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에 대한 정의들. 그래서 요거 이제 변수형은 그래프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코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고 플레이스 홀더가 구성이 되면서 W 변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Y는 WX로 진행이 되고, 세션이 오픈된 다음에 요 과정, 이게 변수 초기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변수 초기화가 돼서 이제 세스런이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렬입니다. 행렬에서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행렬합을 어떻게 하는지, 스칼라 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항등원, 역원. 그래서 요 내용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행렬 곱에 대해서도 행렬 곱 문제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렬의 종류로 정방 행렬, 그리고 단위 행렬, 대각 행렬 살펴봤으니까요. 요 각각의 특징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실습, 텐서플로우 자료형 부분, 그리고 상수 그래프, 세수 변수, 세션 변수 생성하기 해봤는데요. 이것들 다시 한번 꼭 해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4강 회귀 분석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귀 분석 이제 들어갔었죠. 회귀 분석의 가장 큰 이제 부분 정의로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분이 이제 회귀 분석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의 정의라고 해서 이제 독립 변수들의 변화로부터 종속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제 정의들의 이제 각각에 들어갈 단어들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귀 분석의 종류로는 이제 단순 회귀 분석, 중선형 회귀 분석, 곡선 회귀 분석, 다항 회귀 분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식은 되게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식은 뭐 보면은 이거는 그 변수가 하나고 변수가 여러 개고, 이제 여러 개의 변수 중에서도 이제 곡선형이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설 수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설 수립이란 무엇이냐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x 변수와 그리고
x 변수, 즉 독립 변수와 x 변수에 종속되어 있는 y 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hx는 wx 플러스 b다라고 합니다. 비용함수는 이제 학습 데이터 결과값과 y 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더하는 구한 개수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회계식,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는 MSE로도 MS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함수랑 MS는 같은 개념이다.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딥러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사각법이라고 해서 제가 비용함수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최소화하는 부분들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WXI하고 YI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W가 예를 들면 1이라고 했을 때 코스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 1이죠. 1, 1. XE가 2면 빼면 0이죠. 얘도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되겠죠. 근데 W가 0이다. W가 0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달라지죠. W가 여기면 다 이제 여긴 0이 되겠죠. 그리고 Y는 1, 4, 9에 3으로 나눈 값이 여기에 값이 될 거고요. W가 2라고 했을 때는 2면 요가 2가 될 거고요. 2 빼기 1, 4 빼기 2, 그리고 6 빼기 3 해서 그 값들의 합을 m으로 나눈 값. 그래서 이 W, 코스트 W를 계산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사강법이 무엇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률은 이제 경사강법에서 이제 미분하는 방법인데요. 이 미분을 여러 번 하는 학습률이 낮다는 것은 미분을 되게 작게 간다라는, 보폭이 작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학습률이 너무 크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미분을 크게 해서 너무 크게 변동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각각의 특징들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률이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학습이 너무 느려지게 되고, 너무 크면 변동값이 너무 커서 최소값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별량 회귀 분석은 입력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행렬을 통해서 이러한 다별량 회귀 분석을 쉽게 우리가 그 변수들의 값을 구했다라는 거고요. 이 행렬에서 5 곱하기 3과 3 곱하기 1을 곱하면 이게 또 수정이 안 되는데요. 5 곱하기 1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과 3 곱하기 1인데 이건 5 곱하기 1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 그리고 사이클런스 통해서 저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코드들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역사 부분 보면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영국의 통계학자 D.R. 콕스라는 분이 고안을 해낸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선형성을 갖고 있지만 분류 문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갈 가로형으로 이제 보통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꼭 읽어 보세요. 그리고 종류에는 이항과 다항 로지스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례로는 스팸 메일 분류, 그리고 신용보도 판단, 그리고 제품 분량 분류, 그리고 페이스북 포스팅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 비용함수, 경사강법 뭐 이러한 절차는 동일하죠. 그리고 그 선형 회계 분석과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비교한 표입니다. 요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설과 비용함수, 경사강법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꼭 기억하실 거는 이제 오즙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눈 비율이다. 근데 왜 쓴다고요? x의 변화량으로 y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x 그 범주형 변수이다 보니까 x의 변화량을 이 수치로만 표현을 하면 얘가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집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 거고요. 로집 변화를 통해서 양쪽 좌측과 우측에 이제 그 수의 범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의 범주형 데이터를 우변의 연속형 데이터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과정이 바로 로집 변환이고요. 로집 변환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이 바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함수의 특징은 0과 1 사이의 y-값을 가지고요. 인풋 값에 대해서 단조 증가를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 함수 부분에서는 이제 로지스틱 함수는 이제 굴곡이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분하면 비용 함수 역시 굴곡이 생긴다. 그래서 글로벌 최소값을 찾기 위한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를 나타내면 이제 그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 그리고 사이킨런 그리고 케라스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봤으니까요. 이 코드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6번째 6주차에서 봤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서는 이제 다별량 로지스틱 회계 분석 살펴봤었는데요. 핵심적으로는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하고 원하드 인코딩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오즈 적용하고 로집 변환하고 역함수 통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을 거쳐서 0과 1로 변환이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시그모이드 함수가 로지스틱 함수예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함수를 통해서 0과 1로 변환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별량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0과 1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그 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한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할 때 있어서 소프트맥스 함수는 입력받은 값을 출력으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모두 정규하고요. 출력값들의 합은 항상 1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 이게 아니라 이쪽이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총합이 1이 아니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될 수 있고 큰 출력값은 그 클래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요. 실제 확률값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소프트맥스 함수는 확률의 총합은 1이고 출력에서 출력층에서 사용이 되고 큰 출력값은 동일하게 그 클래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제 확률 값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하드 인코딩 부분에서 보면 단 하나의 값만 true이고 나머지는 모두 false인 인코딩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해서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코드를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1강부터 6강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핵심적으로 이제 코드 문제하고 이제 일반적인 이론 문제 있고요. 그리고 가로에 이제 단어 넣는 문제들이 좀 있고 맞는 것과 틀리는 것 그 정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꼭 손코딩 코드는 사실은 실제로 쳐보지 않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행렬 계산하는 법, 곱하는 행렬 곱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행렬곱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같이 힘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마다 하는 라이브 강의 통해서 또 한번 모르는 거나 또 같이 토론할 내용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파이팅 하시고요.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